실내 대기질 인도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도 에어 퀄리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까지는 뭐 자동차 혹은 발전소 고정오염원 뭐 이런 데서 대기 오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발전소 주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 오염에 노출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가 결국 실내예요, 실내. 그래서 실제 실내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어떻게 배출되는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오염 물질들은 우리가 그 이전까지 이해했던 그 에어 퀄리티, 외부 바깥의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하게 동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CO라든지 낙스라든지 뭐 CO라든지 낙스라든지 하이드로카본이라든지 다른 파티큘레이트 매럴들이 생성되는데, 실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리를 하거나 혹은 겨울에 뭐 히팅을 하거나 뭐 물을 끓일 때 우리 그 아파트 같은 데는 도시가스를 연소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석 연료를 연소를 한다는 얘기야. 하석 연료를 연소를 하니까 카본 모녹사이드라든지 낙스라든지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그리고 탄화수소, 미연소 탄화수소도 이런 것들이 그리고 파리큘레이트 매러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긴 한데, 그 실내에서 만약에 담배를 핀다, 실내에서 흡연을 한다, 그러면 이 흡연에 의해서 카본 모녹사이드라든지 벤젠이라든지 아크릴레인, 다른 알데히드들, 그리고 파티큘레이트 매러, 그리고 그 이외에 또 4,000가지의 케미컬들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 가면 실내에서도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담배 연기 때문에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안 쓰긴 하는데 그 복사기에서 오존이 배출이 돼요. 왜냐하면 복사기에 그 불빛이 나오는 게 UV예요, UV. 그거에 의해서 이제 공기 중에 옥시전이 산화가 돼가지고 오존이 만들어지긴 해. 그리고 오존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대기오염 물질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낙스, 포토, 케미컬, 그 시퀀스 리액션 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건물의 그 건물 자재들 이런 거에 의해서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새집에서 보면 포름알데히드들이 나오고 이걸 새집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리고 뭐 그 칩티드 혹은 필링 페인트, 그러니까 우리 벽에 칠하는 페인트들 중에 조각이다 혹은 그 부스러기가 된 페인트에서 납, 납성분들, 그리고 이 납이 결국 에어본 톡식 더스트가 되는 거. 그리고 다른 VOC 물질들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컨버션, 그리고 시가렛 스모크, 그리고 뭐 복사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지금까지 얘기했던 6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는데, 특이한 또 그 실내 대기에서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 특이한 게 뭐냐? 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라 그러는데, 실내 뭐 실내 환경 유해 담배 연기, ETS, 그리고 성면, 아베스토스, 벼람하기가 좀 힘든데 성면가루, 그리고 라돈,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폴루턴트들이 있습니다. 성면은 지금은 많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거의 안 써. 옛날에 천장 재료나 혹은 뭐 방 하나 단열을 위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른 재료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라돈가스 같은 경우는 그 한 2년 전 얘긴데 라돈 침대 문제가 되게 심각했었죠. 근데 이 라돈이 그냥 그 우리 그 땅 밑에서
땅 밑에서 그냥 스물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집에서 모이게 되고, 바이올로지컬 폴루턴트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박테리아, 그리고 뭐 몰드, 뭐 바이러스, 그리고 애니멀 단들, 그리고 더스트 및 뭐 이런 것들, 폴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7-10은 실내 대기 오염 물질의 오염원하고 실제 지표들이야. 그래서 성면 같은 경우는 성면 혹은 다른 뭐 파이브러스 에어로졸 같은 경우는 5마이크로보다 긴 애들이 0.2ml당 0.25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고, 카본 모노크사이드 같은 경우는 8시간 동안 10mg/m 삼성, 1시간 동안 40mg/m 삼성, 포름알데히드는 120 마이크로그램/m 삼성, 그리고 파리큘레이트 매러, 뭐 낙스, 오존, 라돈, 삭스, VOC 이런 것들에 대한 가이드가 이렇게 테이블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실내 대기 오염 물질 중에 그 특징적인 Environmental Tobacco Smoke, 실내 환경 유해 담배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 흡연자들도 되게 많을 텐데, 담배를 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4,000가지의 케미컬, 그리고 40가지 이상이 되는 암을 유발하는 그 화학물질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ETS를 좀 얘기하기 전에 좀 용어를 좀 배워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다루는 담배 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메인스트림 스모크, 이게 뭐냐면 직접 흡연하는 연기. 이거는 이제 실제 흡연자,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마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 담배를 이렇게 빤다 그러지. 담배를 딱 빨았을 때 그 폐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코나 입으로 해서 바깥으로 나오잖아. 이게 메인스트림 스모크고, 그리고 ETS, Environmental Tobacco Smoke, 혹은 Second Hand Smoke라 그러는데, 흡연자들이 처음에 담배 연기를 자기 폐로 들이쉬고 나서, 혹은 자기 기관지로 들이쉬고 나서, 이거를 입으로나 코로 내뿜죠. 이 내뿜을 때 마시는 연기. 이런 거를, 세컨 핸드 스모크 혹은 ETS라 그래. 그래서 이거를 사이드 스트림 스모크 혹은 생담배 연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고 나서 얘네들이 이제 실내에 있는 공기와 다일루션이 되겠죠. 다일루션. 그래서 이 다일루션 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고 난 공간에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가 외부에 있다 그 공간에 들어가면 담배 냄새가 나지. 그 말은 담배 연기가 아직까지 있다는 얘기야. 그 말은 그 공기를 내가 숨을 쉴 때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패시브 스모킹이라 그래요. 혹은 인볼런터리 스모킹. 그래서 이 세컨 핸드 스모크 혹은 ETS하고 에어하고 섞인 다일루션 된 거를 마실 때 패시브 스모킹이라 그래요. 간접 흡연 혹은 우리나라는 ETS를 간접 흡연이라 그러는데, Environment Tobacco Smoke나 ETS, 그러니까 간접 흡연 같은 경우는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른인데도 그 담배를 안 피는 넌 스모커에도 폐암을 유발하고, 그리고 어린아이에는 심각하게 호흡기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EPA라고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그러니까 환경보호국이 말하기로 ETS 혹은 Second Hand Smoke, 간접 흡연이 약 매년 3,000명 이상의 폐암 환자를 유발을 해서 사망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폐암 환자를 더 많이 유발하고 사망하는 수가 3,000명 이상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고 그 담배를 피는 흡연자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그 혈액 속에 그 발암 물질이나 벤젠 같은 발암 물질의 혈액 속의 농도가 10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는 진짜 사람들이 백해무익하다는 이야기가 만든 말이에요. 백해무익해. 자, 성면 아스베스토스. 아스베스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은 많이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사람들이 그 건물을 짓거나 혹은 실내 인테리어를 할 때 그 성면을 안 쓰려고 아스베스토스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스베스토스 성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커먼한 건축 자재예요. 건축 자재. 그리고 주로 어디에 그 찾을 수 있냐면 그 방화 그리고 히팅 시스템에서 열을 차단하는 인슐레이션 그리고 뭐 바닥이나 천장 타일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강의실 천장이 성면인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루핑 펠트, 싱글스 이런 것들의 성면에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스베스토스 파이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면 파이버를 뭐라 그러지? 하여튼 성면 파이버 같은 경우는 성면 섬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네요. 잘 알려진 뭐 그 발암 물질이에요. 칼시노젠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성면을 포함하는 소재나 재료 중에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가 프리어블 무른 것들, 그러니까 잘게 쪼개져 가지고 뭐 더 작게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단단한 것들, non 프리어블이 있는데 실제 이 두 개 중에 프리어블 머티리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얘네들은 그 정말 그 손에 대한 압력, 손의 압력 정도의 작은 압력으로도 뭐 크럼블링 이렇게 쪼개지고 파우더처럼 작게 만들어져.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성면 가루들이 잘 곱게 잘라지거나 혹은 부서진 성면 가루들이 대기 환경에 이제 노출되면 얘네들이 날아다니다가 우리 폐 속에 들어오면 폐에서 빠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면 섬유가 그 폐 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지지 않을 정도로 작게 쪼개지면 문제이기 때문에 프리어블 머티리얼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에 반해서 non 프리어블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거나 데몰리션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도 이렇게 단단한 것들은 그냥 어느 정도 쪼개지기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뭐 핸들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잘 모아가지고 잘 폐기를 하면 돼. 자, 라돈. 라돈 여러분들이 주로 뉴스나 이런 데서 들어봤을 거고, 라돈 매트릭스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라돈은 대표적인 뭐 그 실내 대기 오염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라돈 같은 경우는 땅에서 뭐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집안에 그 축적이 돼요. 축적. 그리고 이 라돈 가스가 잘 나오는 지역들이 또 있긴 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 같이 히토류 금속들이 발견되는, 혹은 미국은 저쪽 미네소타나 이런데 중서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동네에 좀 라돈이 많이 나와요. 라돈 가스는 이 라돈 자체가 그 방사성 물질이고, 실제 라돈이 깨져가지고 여러 가지 방사선 물질들을 만들어요. 근데 이 깨진 애들, 라디오 액티브 도로 물질들이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게 그 우리가 들여 마시면 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돈이 왜 어떻게 깨지는지, 어떻게 분해가 되는지, 데케이 되는지를 봅시다.
어, 히토류나 그 방사성 물질이 많은 지역에 집을 지으면 뭐 우라늄이라든지 라듐이 이렇게 생성돼 가지고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 근데 우라늄이 처음에 라듐을 바뀌고 이게 라돈으로 바뀌고 폴로니움을 바꾸고 이게 납이 됐다가 다시 비스무스로 됐다가 다시 폴로니움 214로 됐다가 그리고 다시 납이 돼.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 이 전환될 때, 데케이드에서 전환될 때 베타선이나 알파선이나 알파 감마선이나 이런 방사선을 배출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라돈이 왜 문제가 되냐면 라돈의 반감기가 3.8데이야. 그리고 이 3.8데이에 의해서 얘네들이 많이 집안에서 누적이 되면 더 위험한 거는 폴로늄 뭐 이런 애들이거든. 그리고 납도 위험하지. 그래서 폴로늄이나 납을 되게 많이 생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라돈이 이렇게 배출되면 이 라돈에 의해서 폴로늄 뭐 폴로니움 혹은 납이 되게 그 유독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게 문제다. 그리고 라돈은 그나마 3.8 1 반감기가 3.81 정도 되는데 이 3.81 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실내에서 체류가 하게 되고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라돈 가스 그 자체하고 라돈에 의해서 깨진 폴로늄 뭐 이런 것들이 다 방사성 가스입니다. 방사성 가스. 그리고 뭐 아까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인데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우라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납으로 끝나요. 그래서 있잖아 그 몇 년 전에 라돈 매트릭스가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이게 라돈을 포함하는 라돈 가스가 계속 배출이 돼서 문제였는데 이 라돈 가스를 계속 배출되는 그 매트릭스를 그냥 다 해소해 가지고 며칠 동안 바람이 엄청 잘 부는데 그냥 한 2주 정도 놔두면 라돈이 배출되는 혹은 그 위험성이 굉장히 확 줍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 대기오염은 좌우간 이게 공기 흐름이 많이 있는 에어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 곳이 대기오염이 적어. 그게 뭐든 그러니까 뭐 삭스든 낙스든 CO 든 뭐 메탄이든 하이드로카본이든 뭐든 라돈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라돈 가스 같은 경우는 그 땅에 있는 미네랄층하고 미네랄층 사이사이 그 기공 스페이스로부터 생성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땅에 보면 알갱이들 막 이런 데 있잖아. 근데 그 히토류나 혹은 우라늄 같은 뭐 방사성 물질이 묻혀 있는 이 땅의 이 공간, 기공,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생성이 되고, 얘네들이 다시 그 바닥을 통해서 바닥을 뚫고 바닥에도 이 공간이 있잖아. 바닥을 뚫고 우리 집안 그 실내 환경으로 들어오게 돼요. 라돈은 그 자체로 좀 라디오 액티브 물질이긴 하지만 이너트합니다. 그리고 어,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데케이 돼가지고 붕괴해가지고 그 라이프 타임이 짧은 숏 라이브 데케이 프로덕트를 만들어요. 그게 폴로니움, 납, 그리고 비스무스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폴로니움이나 납이나 비스무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그림에서 봤다시피 반감기가 뭐 몇 분 단위예요. 몇 분. 그러면 몇 분 만에 반응을 해가지고 붕괴가 된다는 얘기야. 그 말은
굉장히 케미컬리 액티브하다는 얘기고, 케미컬로 액티브한 이 물질들이 쉽게 우리가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입자 속에 붙어가지고 우리 폐 속으로 들어오면 그 액티브한 그 라디오 액티브 물질, 그러니까 활성이 굉장히 있는 방사성 물질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몸속에서 계속 방사성을 내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들이 어떻게 되겠어? 망가지겠죠. 그리고 라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Earth Derived Building Material,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 중에 그 건축 자재 중에 흙을 원료로 하는 건축 자재들, 예를 들어서 뭐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라든지 타일에 의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그 흙이 만약에 방사성 물질을 좀 가지고 있던 애들이면, 라돈 성분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면 배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돈이 이너트하다고 했는데 문제가, 이게 그 위험한 거는 뭐냐면 들이마셨을 때야. 들이마셨을 때 라돈이 우리 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분해가 되면서 액티브한 폴로니움이나 납이나 비스무스를 만들 때 문제가 생겨. 근데 이제 이 라돈이 땅 속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하수에도 어떻게 보면 캡처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하수에 라돈이 포함되어 있다가 우리가 그 공기를, 그러니까 지하수를 에어레이션 했을 때, 탈기를 했을 때 얘네들이 배출되기도 해요. 배출되기도 해. 근데 물에 있을 때, 물에서의 라돈의 리스크 같은 경우는 물에 캡처되어 있는 라돈 가스 같은 경우도 이 그 탈기를 하면서 같이 따라오는 라돈을 우리가 호흡으로 통해서 마셨을 때가 문제가 돼요. 물 자체를 드링킹 했을 때보다. 그래서 호흡에 의해서 인할레이션 됐을 때가 문제다. 뭐 요약하면 라돈의 가장 중요한 소스는 흙이다. 흙. 집 밑에 있는 흙이다. 뭐 라돈을 측정하는 단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방사성 물질이니까 큐리라 그러지. 이게 그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은 키리 부인에서부터 단위가 만들어진 거 알고 있죠. 큐리. 그리고 피커 큐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자원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큐리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피코 큐리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자취를 하는 친구들 중에 반지하에 산다. 근데 반지하를 사는데 내가 흡연자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다. 그러면 꼭 담배를 끊거나 반지하 말고 1층 이상의 집으로 이사를 하십시오. 이 표 내가 7.12 이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1986년 데이터긴 합니다. 1986년 데이터인데 미국에서 라돈이 익스포저 된 라돈 익스포저에 의해서 폐암으로 사망하는 사람 수를 예측을 했어. 그러니까 라돈 피도기의 원인으로 알려진 폐암 사망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선 이 라돈이 나오는 데서 산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담배를 피느냐, 흡연자냐, 흡연자가 아니냐, 예전 흡연자냐, 그리고 라이트 스모크냐, 헤비 스모크냐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나누긴 했는데, 봐봐. 라돈 피독만 됐어. 근데 담배를 안 펴. 흡연자가 아니야. 비흡연자야. 그럴 때 그 비흡연자면서 라돈 피폭이 된 사람이 145밀리언 피플인데 그 중에 폐암 환자가 5,000명 있었고 그 중에 라돈에 의해서
원인이다. 이게 5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500명 정도. 근데 이제 현재 담배를 엄청 피는 헤비 스모커일 때 그때의 라돈에 피폭된 예를 들어서 반지하에 살거나 뭐 라돈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헤비 스모커인 사람이 담배를 피지 않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딱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폐암에 의해서 사망자 수가 이렇게 늘지. 근데 그 늘은 거에 비해서 얘는 10분의 1인데 라돈 피폭에 의해서 예측되는 게 4,200명이야. 14밀리언 중에 4,200명, 145밀리언 중에 500명밖에 안 돼. 담배를 안 피면 145밀리언 중에 500명이고 145밀리언 중에 500명이고 헤비 스모커 같은 경우는 14밀리언 중에 4,200명이야.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반지하에 살면서 자기가 흡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뭐 당연히 뭐 포머 스모커나 커런트 라이 스모크는 넌 스모크 피플보다 높겠죠. 높은데 어쨌든 제일 안 좋은 거는 라돈에 노출되면서 담배를 헤비하게 피는 사람들이다. 1994년에 스웨덴에서 집안의 라돈 농도 혹은 라돈 피폭, 라돈 노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사는 공간 내에서 집에서 그 라돈의 농도가 1.4 피코큐리 퍼 리터 이하인데 예를 들어서 3.8에서 10.8 피코큐리 약 뭐 한 3배에서 8배 정도 높아졌을 때 폐암에 걸릴 확률이 30%가 더 높아진대. 그리고 10.8 피코큐리 8배 이상 높아질 때는 8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뭐 어쨌든 집안 내에서 라돈이 계속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우리가 모르게 들이마시는 라돈이 있기 때문에 폐암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거고, 특히나 최악의 컨비네이션은 담배를 피고 흡연자이면서 라돈에 노출됐을 때 정말 여기 나와 있처럼 데들리 컨비네이션이라고 해요.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반지하에 사는데 내가 담배를 피고 있다. 그러면 집을 옮기든지 담배를 끊으시든지, 가장 좋은 거는 집을 옮기고 담배를 같이 끊는 게 제일 좋지. 자, 그래서 미국에서 라돈의 농도를 좀 나타냈는데, 라돈의 농도 이쪽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이게 지명을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뭘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여기가 유타고 여기가 와이오밍인가? 뭐 이쪽에 어쨌든 로키 산맥이 좀 있어요. 로키 산맥 이렇게 쭉 있어. 이렇게 로키 산맥. 그리고 이쪽도 약간 그 자원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한 주 여기랑 여기를 좀 봤더니 라돈의 인도우 컨센트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3에서 4, 뭐 혹은 4가 넘는 데도 있더라. 라돈을 이렇게 줄이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집 안에 들어오는 라돈을 막아야 되니까 모든 크랙이나 그리고 뚫려진 그 바닥에서부터 집 안에 들어오는 뚫려진 공간을 다 실링하는 거, 완벽하게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바닥하고 그 실링하고 그 땅바닥하고
이 사이에 오프닝이나 크랙을 다 막는 게 중요해. 근데 미국 집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 이런 데 봤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지하 공간이 있죠. 지하 공간. 지하 공간. 그래서 이 지하 공간에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뭔가 창고, 음식을 보관하거나 뭐 옛날 쓰던 물건 안 쓰는 거 그냥 보관하는 창고 용도야.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어디 사느냐? 이 1층이나 2층에 살죠. 음. 어, 어쨌든 여기 지하 공간에 가장 그 라돈이 가장 노출이 많이 될 테니까 이걸 지하 공간으로 들어오는 크랙이나 오프닝을 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뭐 벤틸레이션 를 잘 해가지고 벤틸레이션을 잘해서 라돈의 농도를 이렇게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게 뭐 강제한기든 기계적인 방법이든 자연적인 방법이든 팬을 돌려주든 아니면 바람이 잘 통하게 어떤 구조를 바꾸든 내추럴 혹은 미케니컬 방법으로 수단으로 벤틸레이션이 잘하게끔 해서 라돈이 계속 잘 이렇게 누적되지 않고 축적되지 않고 빠져나가게끔 결국 라돈 처리는 집안 밖으로 계속 잘 빠져나가게끔 나가게끔 하는 게 가장 가장 큰 그 방법이에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비교 7.58에서 보는 것처럼 자주 쓰이는 방법이 라돈 축적을 줄이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이 subslet suction이라고 이 그 지하실 밑에 있는 공간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구멍을 통해서 벤틸레이션 간이 바로 지붕 밖에 연결돼서 라돈이 바로 바깥 대기 환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라돈이 유조스 파이프에 의해서 집 안에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파이프를 통해서 바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려면 여기서 이제 팬을 돌려주거나 석션을 해주거나 그래서 팬을 돌려주면 계속 돌려주면 여기서 공기가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오겠죠. 그러면 라돈도 집 안으로 가기보다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 팬을 계속 돌려주면. 그래서 라돈 완화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이런 걸 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라돈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경우 거의 없죠. 익스포저 어세스먼트, 피폭 평가, 피폭 평가 혹은 익스포저 어세스먼트. 우리가 어떤 물질에 노출이 되면 그 감염 경로, 패스웨이를 이제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 패스웨이라는 게 결국 뭐냐? 어떤 공기를 우리가 마신 공기가 어떤 거냐? 우리가 마신 물이 어떤 거냐? 우리가 먹은 음식이 뭔 거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헬스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접근하게 되고 이런 그 경로를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헬스 리스크의 어세스먼트를 건강 위험 평가를 할 수가 있죠. 팀이라 그러는데 팀 총폭 평가 Total Exposure Assessment Methodology 이런 평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실제 얼마만큼 노출됐느냐, 어떻게 얼마만큼 피폭됐느냐를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 팀은 이 팀은 각 개인이 주체가 돼. 개인을 위주로 이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실제 퍼스널 에어 퀄리티 모니터와 함께 실제 피폭이 얼마나 됐냐, 노출이 얼마나 됐냐를, 얼마나 됐느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결국 이 팀이라는 거는 팀 스터디 같은 경우는 퍼스널 에어 퀄리티 모니터와 함께 실제 얼마만큼 노출되었느냐에 디펜던트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겨 7.59를 보면 7.59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현대인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89%가 인도어야. 그리고 좀 덜 발전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인도어가 79%고 근데 이것도 도심 지역이 79%고 외부 농업 지역이나 혹은 지방이나 이런 데서 같은 룰럴 에어리어 같은 경우는 65%가 인도 영역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아웃도어는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팀을 평가할 때 결국 뭐 발전소에서 얼마만큼 배출되느냐 혹은 자동차에서 배출된 게 얼마만큼 우리 개인의 에어 퀄리티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인도 시스템에서 측정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왜냐하면 89%라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발전소에 의해서 한 개인이 배출하는 에미션이 1.6kg per person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미국에서 발전소로부터 나오는 파티큘레이트 에미션 양이 사람당 1.6kg이에요. 사람당. 그래서 발전소에서 나오는 파티큘레이트 양을 그냥 미국 전체 인구로 나눴을 때 2.6kg 배출된대. 근데 담배 연기 ETS 그러니까 간접 효연에 의해서 배출되는 게 0.05kg per person이야. 근데 봐봐. 이걸로 따지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파티큘레이트 에미션이 ETS에 비해서 30배 많이 배출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는 라지 레저버에서 그러니까 큰 레저버에서 릴리스되고 근데 ETS 같은 경우는 다 실내에서 배출이 돼. 실내에서 배출이 돼요. 근데 ETS로 인한 배출, 파티큘 에미션에 대한 우리 몸의 노출이 실제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60배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7.60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실제 에미션 같은 경우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미션이 97%야. 근데 ETS로 나오는 게 3%지. 근데 각 개인이 피폭되거나 노출되는 거를 따지면 이 3%밖에 안 되는 이 에미션 양이 전체 개인의 노출되는 양을 따졌을 때 ETS로 98%가 돼. 근데 석탄 화력 발전소는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출되는 양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 에미션을 물론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제 당장 우리 몸에 노출이 돼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얼마만큼 노출됐을 때 얘가 안 좋은 리스크를 더 주느냐잖아.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경우 ETS 같은 경우는 3%밖에 안 되지만 98% 익스포즈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절대적인 양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익스포즈 평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봤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익스포즈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클래스 A 발암물질 벤젠으로 봅시다. 가솔린을 컨버션 할 때, 가솔린을 연소할 때 82%의 벤젠이 배출돼요. 그리고 인듀스트리얼 소스에서 14% 벤젠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담배 연기에서 담배를 필 때 0.1%의 벤젠이 배출이 돼. 그러면 컨버션이나 혹은 인듀스트리얼 소스로부터 나오는 벤젠에 비해서 우리 실내 환경에서 그 담배로부터 오는 벤젠의 에미션 절대량은 엄청나게 작죠. 82대 14대 0.1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익스포즈 개념으로, 노출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벤젠 익스포즈의 약 40% 정도가 그 흡연자에서 다이렉틀리, 그러니까 담배 연기를 직접 흡입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흡연자에서 다이렉틀리 그 마시는 담배 연기에 의해서 40% 익스포즈 되고 5%가 간접 흡연, ETS에 의해서 익스포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에미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인듀스트리 14%, 82%가 자동차, 그러니까 가솔린을 연소하면서 나는 내연기관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담배는 0.1%밖에 안 돼. 근데 이 담배에 의해서 익스포즈가 40%고 우리 사람이, 그리고 ETS에서 5%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인간 그 인간이 사는 환경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에미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익스포즈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도우 익스포즈가 굉장히 도미넌트하다. 피겨 7.62 같은 경우는 집에서 발견되는 33개의 발암 물질에 대해서 팀 연구를 한 결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보면 인도 VOC가 311, 그리고 인도 페스티사이드가 2, 아웃도어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죠. 결국 이게 이제 라돈하고 간접 흡연도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필트레이션, 벤틸레이션, 에어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인필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침륜이라 그러고,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환기, 에어 퀄리티는 뭐 다들 아는다니까. 우리가 실내 대기 환경에 대해서, 실내 대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인도어 에어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에어에서 계속 익스체인지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실내 공기가 외부 공기랑 어떻게 익스체인지가 되는 메커니즘을 보통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가 인필터레이션, 침륜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가 내추럴 벤틸레이션, 자연환기, 그리고 포스트 벤틸레이션, 강제환기라고 얘기를 해요. 침륜 같은 경우는 우선 문이 닫혀져 있거나 윈도우가 닫혀져 있을 때 이 문틈하고 창문 틀에 의해서 공기가 자연적으로 익스체인지 되는 현상을 침륜이라 그래요. 우리가 문을 닫아놔도 이 창문 틀이나 문 틈에 의해서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빌딩하고 그 외부 대기 환경 사이에서 에어 익스체인지가 일어나는 현상을 문이 닫혀져 있을 때 침륜이라 한다.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자연환기, 특히 내추럴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윈도우가 열려져 있거나 혹은 도어가 열려져 있을 때, 창문이나 문이 에어 서큘레이션의 목적으로 윈도우하고 도어가 열려져 있고, 그때
공기 익스체인지, 에어 익스체인지가 일어날 때 자연 환기라 그래요. 포스트 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팬이나 블로어, 그러니까 선풍기나 팬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공기를 주입하거나 공기를 빼냈을 때, 이럴 때에 포스트 벤틸레이션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부 공기가 굉장히 더워졌을 때 선풍기를 창문 쪽으로 갖다 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를 틀죠. 그럼 어떻게 돼? 따뜻한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이런 거를 강제 환기. 그러니까 선풍기나 팬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환기를 시키는 거. 포스트 벤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침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침륜.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을 닫아 놓고 창문을 닫아 놓아도 자연스럽게 그 문틈이나 창문 틈이나 어떠한 그 홀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공기가 이동하는 경우, 외부 공기가 내부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침륜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침륜 현상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히팅이나 쿨링,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이 인필트레이션, 침륜에 의해서 에너지 로스가 있게 돼요. 그렇겠죠. 단열이 잘 되면 내부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에너지도 같이 빠져나가지 않겠지. 근데 이 침륜 현상 때문에 냉난방에 쓰이는 에너지의 3분의 1이 침륜 현상에 의해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 에너지, 그러니까 가정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로 봤을 때 10% 정도가 침륜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라고, 에너지 로스라고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침륜 현상 때문에 되게 많은 공기가 들어왔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에너지도, 열도 빠져나간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 세이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침륜이 일어나는 데를 다 막아야 되겠지. 다 이렇게 뭐 테이프로 막든지 뭐 구멍을 막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뭐가 문제냐? 실내 대기 환경 문제를 더 가속화시, 더 안 좋게 만들어. 우리가 그 숨을 쉬고 나서 내뱉을 때 CO2가 나오죠. 그럼 CO2 농도가 높아진다든지, 혹은 우리가 집안에서 뭔가 쿠킹을 하고 뭐 그럴 텐데, 그러면 CO도 계속 누적이 될 거고, 결국 그 에너지를 세이브 하겠다고 침륜이 일어나는 공간들을 다 막아버리면 오염, 대기 오염, 대기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우리가 살기에 불편하다. 그래서 결국 에너지를 세이빙 하는 거하고 대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침륜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림 7-63은 물론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집에서 침륜이 일어나는 지점들을 적어놨어. 예를 들어서 도어 프레임, 그리고 윈도우 프레임, 그리고 뭐 플럼빅 페네트레이션, 그리고 일렉트릭 와이어, 그리고 플럼빙, 그리고 seal and bend 조이스트, 뭐 그리고 위에 플럼빅 벤트, 뭐 이런 것들 다, 덕트 페네트레이션, 뭐 드라이어 벤트, 뭐 다. 예를 들어 일렉트릭 게스켓, 우리 그 돼지꼬 굽는 그런 데서도 이제 침륜이 일어난다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지점에 침륜이 일어나죠. 그러면 침륜은 어떻게 생기느냐? 결국 프레셔 디퍼런스, 압력 차이 때문에 생긴다. 그 압력 차이가 어디와 어디에 차이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실내 대기와 외부 공기가 있는 데에서 압력 차이 때문에 침륜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틈이 있는데 외부의 압력이 더 높으면 내부 쪽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압력 차이 때문에 인필트레이션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이러한 압력 차이, 프레셔 디퍼런스는 뭐 때문에 생기느냐? 바람 아니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긴다. 결국 대기도 기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많이 불면 그 문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온도가 높아지면 같은 부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생기거나. 자, 그러면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어떤 그 문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바람이 부는 쪽은 하이 프레셔를 만들 거고, 그죠? 하이 프레셔를 만들 거고, 그래서 이 하이 프레셔를 만들면 내부보다 높은 압력 때문에 하이 프레셔를 만들면 침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침륜 현상이 뭐 크랙이라든지 벽에 작은 구멍이라든지 혹은 뭐 문과 문 틀 사이에 작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인필트레이션 되죠. 템퍼러처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인필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스태킹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스택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스택 이펙트라고 하는데 뭐 바닥이라든지 천장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실내에서 주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가장 좋은 공기질을 유지하면서 유지하는 쪽으로 좋은 거는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침륜이고 온도에 의해서 생기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라돈이 많이 생성되는 지역이라 그러면 그렇게 좋진 않아. 이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인필트레이션 레이시 높으면 높을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인도어 에어 퀄리티가 좋아지죠. 좋아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림 7.64를 보면 바람에 의해서 침륜이 일어나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외부의 압력이 높고 내부는 압력이 낮으니까 이 문틀이나 창문틀이나 뭐 조그만 홀이나 오프닝에 의해서 바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라돈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외기로 나가. 이게 바람에 의해서 윈드 드리븐 된 인필트레이션이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라돈을 줄이는데 되게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스택 드리븐 인필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공기의 온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예를 들어서 뜨거운 공기는 보통 실내 공기가 만약에 계속 뜨거워지면 실내 공기가 계속 위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가 데워지면서 실제 라돈 소스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라돈을 실내에 온 사방팔방으로 이제 끌고 가. 그래서 라돈의 농도를 실제 더 높이는 역할을 해. 그래서 이 그림 C를 보면 윈드 드리븐 인필터레이션 같은 경우는 라돈의 농도를 우리가 이렇게 줄입니다. 근데 스택 이펙트 같은 경우는 라돈의 농도를 계속 증가시켜. 여기 나와 있네. 라돈 같은 경우는 윈드 드리븐 인필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바람에 의한 침륜 같은 경우는 그 라돈의 실내 대기 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외부에서 라돈이 없는 공기를 계속 침륜으로 내부로 받아들이고 얘네들이 다시 쌓이지 않고 외기로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스택 드리븐 인필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새로운 라돈을 이 온 빌딩 사방팔방으로 퍼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챕터 7의 마지막 부분일 것 같은데 인도 에어 퀄리티를 계산하는 모델이에요. 실내 대기질 모델.
자, 심플 모델을 쓸 겁니다. 되게 간단한 모델을 쓸 거고, 우리가 그 집 혹은 빌딩, 싱글, 그리고 잘 믹싱된 박스 모델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폴루턴트에 대해서 폴루턴트가 생성되는 소스도 있고, 그리고 없어지는 싱크도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림 7.65처럼. 그래서 외부에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내부에서는 공기가 다시 빠져나가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나오는 소스도 있고 데케이 되는 싱크도 있고, 그리고 여기 내부 공간에는 웰 믹싱 돼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을 뭘로 쓸 수 있겠지? CSTR 모델을 쓸 수 있겠죠. CSTR 모델. 그래서 심플하게 매스 밸런스식을 비정상 상태처럼 해가지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 모델, 이 빌딩을 박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박스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오염 물질이 증가하는 속도로 나타내요. 증가하는 속도는 우선 이 박스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폴루턴트가 폴루션 되는 속도, 그리고 폴루션이 나가는 속도, 그리고 데케이 되는 속도. 폴루션 되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여기 소스에서 생기거나 이거죠. 그리고 폴루션이 나가는 거는 이 속도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녹색 속도고, 데케이 되는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 싱크로 데케이 되는 속도. 그래서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 dt, dc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에 부피를 곱하면 결국 이게 뭐가 되지? 단위가 농도가 뭐라 그랬어? 매스 퍼 볼륨이고, 볼륨을 곱하면 매스밖에 안 남지. 결국 단위 시간당 매스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부터 나오는 거를 소스 에미션 레이트를 미리그램 퍼 타임 혹은 미리그램 퍼 아워로 해가지고 S 쓰고, 그리고 들어오는 거를 이제 들어오는 그 공기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CA라고 합시다. CA. A라는 거는 애트모스피어야. 바깥쪽. 그리고 여기에 부피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뭐지? 매스지. 매스인데 이제 시간텀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텀은 뭐냐? 이 에어가 1시간에 얼만큼 들어오느냐? 에어 체인지 퍼 아워라고 ACH 넘버 수를 하나 곱해줘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NV가 뭐냐면 볼륨메틱 플로 레이트야. 볼륨메틱 플로 레이트.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가는 거는 똑같이 CNV. N이라는 거는 1시간에 얼마만큼 수의 에어가 익스체인지 되느냐. 1시간에 만약에 이 부피의 두 배의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면 N이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케이 되는 거는 KCV. K는 이게 데케이 레이트 콘스탄트, 리액티비티. 그리고 CV 하면 이게 다 매스 퍼 시간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식을 세우면 만약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다 그러면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다 그러면 dt, dc는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이는 결국 c 스테디 스테이트 혹은 c 무한대, 시간이 무한대가 지났을 때 이게 정상 상태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럴 경우 이제 c 무한대는 n 플러스 k분의 vs 플러스 can, ACH 넘버 플러스 데케이 수, 그리고 V분의 S, 그 다음에 에어의 ambient concentration, ambient concentration의 N, ACH 넘버 이렇게 쓰고, 이 일반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연소를 하거나 뭐 쿠킹을 해가지고 CO의 농도를 잡고 싶다. 예를 들어서 CO나 NO 같은 경우는 데케이 콘스탄트가 0이야. 0, 0, 0. 그러면 이 식에다가 데케이 콘스탄트 K0이다. 그리고 처음에 CO나 NO의 농도가 T가 제로일 때 0이라고 했을 때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이 0이 되고,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의 CO나 NO 농도가 0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CaO도 0이라고 치면 식이 이렇게 심플하게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식하고 이 식하고 어떻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이 일반에나 혹은 일반에서부터 이렇게 구하는 거는 C0가 얘가 0, 그리고 CA가 얘가 0, 그리고 K가 0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하늘색 두 번째 박스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 제가 간단하게 손으로 풀어봤는데, 밸런스 식에서부터 이렇게 밸런스 식부터 정상 상태일 때 그리고 일반애를 이렇게 적분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 이렇게 표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제 7.18 휴대용 히터에 대한 문제고, 문제를 읽어보면 휴대용이고 배출구가 없다 그래요. 그리고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로를 테스트를 했대요. 그러니까 실험실 조건에서 테스트를 했대요. 그리고 2시간을 우리가 난로를 가동하는 동안에 그때 챔버의 부피는 V는 46m 삼승, 그리고 인필터레이션 레이트, 그러니까 몇 번 공기가 순환되느냐, 들어갔다 나오느냐, 0.25 ACH 정도 된대. 그랬더니 2시간 동안 이제 CO의 농도가 20 ppm으로 측정이 됐대요. 근데 이니셜 CO는 0이고, 그리고 앰비언트 CO도 거의 무시할 정도로 적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 보면 ACH 넘버 N이 나왔고, 시간은 2시간이고, 그리고 부피는 46m 삼성, 그리고 C0가 0, 그리고 CA 앰비언트 CO의 제로도 줬죠. 그죠? 그래서 CO를 메인 폴루턴트라고 했을 때, 메인 컨저베이티브 폴루턴트라고 했을 때, 이 히터가 CO를 에미션하는 에미션 레이스를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 히터를 우리가 부피가 다른 120m 삼성의 조그마한 집에서 ACH 넘버, N 넘버 0.4 ACH일 때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1기압 25도씨 조건에서 우리가 농도를 20 ppm으로 도달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20 ppm을 mass per 미터 삼성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농도를 이제 mass per 미터 삼성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1장인가 2장에 배웠어요. 우리가 기체의 농도를 mass per 미터 삼성으로 표현할 때 ppm 곱하기 몰레큘러 웨이트 나누기 24.465 쓴다 그랬죠. 그럼 ppm이 20 ppm, CO의 몰레큘러 웨이트
28, 그리고 24.4565 하면 22.9 mg per 미터 삼성이 돼요. 그리고 그 CO의 에미션 레이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배운 식 마지막에 7-65식을 그 S에 대해서 에미션 소스로부터 나오는 에미션 레이스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NT, 그래서 N 알죠? 0.25. 그리고 T는 2시간. 그리고 N 여기 0.25, V 46m 삼성, CT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전에 구한 이 값 22.9m 삼성, 이거 알죠? 그래서 다 정리를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669mg per hour가 됩니다. 1시간에 669mg per hour의 CO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부피가 다른, 부피가 120m 삼성이고 N 넘버, N이 0.4 ACH인 공간에서 정상 상태 농도를 구하라 그랬죠. 정상 상태 농도. 그러면 C 무한대는 NV분의 S 7.63을 좀 정리하면 7.63을 이용해 계산하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계산하면 0.4 곱하기 120분의 669mg per hour 하면 13.9mg per 미터 삼성. ppm으로 바꾸면 위에 있는 이 식을 이용해서 ppm으로 바꾸면 12.1 ppm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뭐 8시간 동안 일산화탄소 대기 기준인 9ppm을 초과한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그 레귤레이션 기준치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예제 7.19 인도 라돈 농도. 싱글 스토리 하우스가 있는데 라돈을 1.0 피코큐리 미터 삼성 퍼 세크로 가스를 배출한대요. 그리고 그 최악의 경우 이 모든 가스들이 이 바닥을 통해서 집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집 공간에 집에서의 그 바닥의 면적은 250m 제곱이고 높이는 2.6m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천장하고 바닥하고 이제 바닥까지 높이하고 면적하고 곱하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가 있죠. 부피. 그리고 공기를 교환하는 속도 N수는 0.6, 0.9 ACH래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에서 라돈의 그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가정이 뭐냐면 앰비언트 컨센트레이션은 0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테디 스테이트 컨센트레이션 라돈 컨센트레이션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전 슬라이드에서 구한 7.63식 교과서를 보면 7.63식 C 무한대는 N 플러스 K분의 V분의 S 더하기 CAN인데 앰비언트 컨센트레이션을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CA가 0이라고 생각하면 결국 C 무한대는 이렇게 되죠. N 플러스 K분의 V분의 S. 그럼 V 구할 수 있죠. 250 곱하기 2.6 그죠? 구할 수 있고 면적 250m 제곱 그리고 N은 0.9 ACH 그리고 K는 라돈의 K는 그 테이블 7.14를 보면 7.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이래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 라돈이 그 나오는 속도가 라돈이 그 배출되는 속도가 1 피코큐리 퍼 미터 제곱 그 세커라 그랬으니까 1 피코큐리 퍼 미터 제곱 세커.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단위 환산 해주기 위해서 1시간에 3600초 그리고 이 라돈에 나오는 속도가
단위 제곱미터장이죠. 근데 바닥 면적이 2250m 제곱이니까 S 값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1.5 피코 큐리 퍼 리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로써 7장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